내 마누라는 숫자 개념이 깡통이라 내가 생활비 탔어라 안 하면 굶어 죽을 위인이에요. 연봉 2억 원의 남자가 손님들 앞에서 아내를 비웃던 그 순간 아내는 조용히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취업권 내가 손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위에는 이번에 인턴 면접이 있잖아. 내가 연결해 준 거 잊었어? 이혼 서류를 발로 차듯 던진 남편의 협박에 아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이혼 도장을 찍고 돌아서던 남편에게 아내는 노란 봉투 하나를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남편은 아직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박진철이 연봉 2억 원을 달성한 기념으로 연 홈파티였습니다. 진철이 다니는 로펌의 선배 변호사 2명, 같은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건설사 이사, 그리고 진철이 이번에 낙찰받은 상가 빌딩의 부동산, 에이전트까지 모두 합쳐 6명의 손님이 거실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남자들의 웃음소리는 창문 밖으로 새어나갈 만큼 크고 호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앉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박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주방과 거실 사이를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한 손에는 집게를, 다른 손에는 행주를 들고 고기를 뒤집고 접시를 닫고 빈 술잔을 채웠습니다. 50이 가까운 나이에도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몸에 밴 숙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숙함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의 오른손 검지 끝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을 다니며 채소와 고기를 직접 골라 담던 손, 아이들. 도시락을 싸느라 수십 년째 칼질을 해온 손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반면 소파 끝에 팔짱을 끼고 앉은 진철의 왼쪽 손목에는 500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진철이 본인에게 직접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영숙이 생일에 받은 선물이라고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철이 소파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마누라는요, 숫자, 개념이 완전 깡통이에요. 제가 생활비를 직접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마트도 못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설사 이사가 무릎을 탁 치며 요즘도 그런 분이 계세요? 하고 맞장구를 쳤고 진철은 더욱 신이 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매달 가계부를 직접 체크해요. 안 그러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 동안 영숙은 불판 위에 고기를 조용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눈꺼풀 하나 떨리지 않았고 입꼬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에 걸린 그림처럼 그 자리에 있되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무감각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그 말들을 가슴 안쪽 아주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는 법을 익혀 두었을 뿐이었습니다. 파티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현관을 나서고 진철이 마지막 손님에게 손을 흔들며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고기 기름이 눌어붙은 불판, 나뒹구는 술병, 냅킨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술병을 들어 봉투에 넣고 기름때 묻은 접시를 개수대로 옮겼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휘어 있었고 머리카락 몇 올이 귀 옆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혼자 뒷정리를 하는 그 뒷모습은 그것만 놓고 보면 처량하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진철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영숙의 등에 대고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일부터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진철이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영숙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봉투는 거실 바닥을 미끄러지다 영숙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미 서식이 갖춰진 채로 출력된 서류였습니다. 진철의 서명란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허리를 숙여 그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진철을 잠깐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철은 뭔가 한마디 더 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영숙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머릿속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 아이 둘을 낳고 젖을 먹이던 새벽들, 진철의 로펌 동료들 접대를 위해 직접 음식을 장만하던 수백 번의 저녁, 그리고 진철이 밤늦게 들어와 영숙에게 던지던 말들, 그 말들이 남긴 자국들. 영숙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기억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서류 봉투를 부엌 서랍 안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주를 들고 불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까맣게 탄 불판이 서서히 깨끗해졌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의 눈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언가가 이제 막 마지막 단추를 잠그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아파트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진철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 문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베란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 밤바람이 가느다랗게 불어왔습니다. 영숙은 아파트 복도 쪽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발밑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 안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반 공책이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부처럼 생겼지만 가계부가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중 가장 최근 공책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 거실에서 있었던 일을 또박또박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철이 손님들 앞에서 한 말, 그 말이 나온 정확한 시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영숙의 볼펜이 종이 위를 조용히 달렸습니다. 20년째 이어온 일이었습니다. 홈파티가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오전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진철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내내 영숙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오갔습니다. 진철이 넥타이를 고쳐 매고 현관을 나서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영숙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까요? 남편분이 원하시면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어요. 영숙은 문자를 읽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번호와 문자 내용을 공책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각, 오후 2시 17분까지 함께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철이 출근한 직후에 등기 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사진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니는 수영장에서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수영 강습이 끝난 뒤 탈의실 입구에서 강사와 짧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강사가 영숙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유독 도드라지게 인화되어 있었습니다.
각도 때문에 마치 두 사람이 친밀하게 껴안는 것처럼 보이도록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강습이 끝난 뒤 수고하셨어요. 한마디와 함께 나누는 가벼운 인사였지만 사진만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사진 3장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찍었는지, 어느 시각에 찍었는지, 누가 어디 서서 찍어야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를 차분하게 따져보았습니다. 수영장 탈의실 맞은편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옆자리에서 망원으로 찍어야 나올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이 차갑게 조여드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25년을 같이 산 사람이 이런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슬픈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지 하는 냉정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철이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다가 영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내가 도장 안 찍으면 그 사진들 다 법원에 낼 거야.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철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취업건, 내가 손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위에는 이번에 인턴 면접이 있잖아. 내가 연결해 준 거 잊었어? 그 말에 영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릇을 쥔 손의 힘이 살짝 강해졌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진철은 그 반응을 보고 입꼬리를 약간 올렸습니다. 원하던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이 고개를 돌려 진철을 바라보았을 때 진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진철을 보는, 오히려 상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진철은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말을 더 이어가려다 그냥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영숙은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가 조용해진 뒤 영숙은 작은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둔 낡은 지퍼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들, 진철이 서명한 위임장 사본들, 그리고 영숙이 직접 손으로 쓴 흐름도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익힌 방식으로 작성한 자금 흐름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나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날짜와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오늘 도착한 사진 봉투도 그 지퍼백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증거 하나가 더 쌓인 셈이었습니다. 진철이 조작한 사진이 오히려 진철의 계획을 영숙에게 알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진철이 한 말, 아이들의 취업을 담보로 협박한 내용, 그 말이 오간 시각과 정황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눌러가며 한 글자씩 새겨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 속에 작게 울렸습니다. 글씨를 다 쓴 뒤 영숙은 공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 취업 면접 날짜가 다음 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철의 말대로 움직이면 아이들은 평생 아버지의 소나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시선이 책상 위 지퍼백으로 향했습니다. 준비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지퍼백을 다시 서랍 깊은 곳에 밀어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어깨는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기예보는 맑음이었지만 하늘은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부터
서초구 일대에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인지 눈인지 모를 것들이 뒤섞여 차갑게 내려앉았고 도로 위 아스팔트는 축축하게 젖어 검은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행인들은 저마다 어깨를 웅크리고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서초구청 앞 인도에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롱코트에 낮은 구배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든 작은 파우치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코트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만 영숙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구청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검정 우산을 펼치며 영숙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진철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정리됐다고 믿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청 안가족관계 등록 창구 앞에서 나란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창구 앞은 조용했습니다. 진철은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창구 앞 유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자기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49살 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옅은 그림자가 있었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영숙은 아무 감정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정리가 된 뒤였습니다. 이혼 신고 접수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구청 밖으로 나왔을 때 진눈깨비는 조금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진철이 우산 끝으로 영숙이 들고 있던 낡은 파우치를 툭 건드렸습니다. 발로 찬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일 만큼 가볍고 무례한 동작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랑 앞으로 들어갈 비용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구질구질하게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진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계약을 마무리하는 사람의 어투였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감각함이 어떤 폭력보다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은 파우치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철의 손에 건네는 것이 아니라 구청 앞 주차장에 세워진 진철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시트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뭐야 이게? 진철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섞였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구청 정문 쪽이 아니라 반대편 인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눈깨비가 코트 등 위로 계속 내렸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꺾이지 않았고 어깨가 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처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일을 방금 끝낸 사람의 걸음처럼 담담하고도 단단했습니다. 진철은 잠깐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 시트 위에 노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철은 봉투를 집어 안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종이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앞장은 손으로 쓴 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화살표가 여러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특정 숫자 하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아는 계좌 번호였습니다.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계좌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날짜별로 입출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액, 수신처, 비고랑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철이 지난 몇 년간 로펌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처리한 거래들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소수점 아래까지 맞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투명 봉투에 담겨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진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지만 등 뒤가 싸늘했습니다.
진철은 봉투를 든 채 앞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이미 인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진눈깨비만 차 유리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덮지도 않고 차를 출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들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진철의 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25년 동안 쌓아온 것이 무엇인지 진철이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진철은 그 열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눈을 감으면 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던 그 숫자들이었습니다. 진철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디서 이걸 알았을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진철이 선택한 것은 무시였습니다. 그 서류들은 그냥 협박용으로 만들어진 가짜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숫자가 맞아 보여도 실제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밤 진철은 결국 USB를 노트북에 꽂아보고야 말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파일이 수십 개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문서 파일들이었습니다. 진철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로펌 내부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진철이 특정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내역, 그 돈이 어느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까지 날짜와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철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 아내는 숫자의 어두운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진철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파일을 닫고 싶었지만 손이 마우스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보면 더 나쁜 것이 나올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진철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진철이 결국 선택한 것은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이혼 후 짐을 옮긴 곳은 서초구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진철은 그 주소를 알아내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없었고 직접 수소문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영숙은 자신의 행방을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진철이 빌라 앞에 나타난 것은 평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영숙이 장을 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철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난 거야? 당장 원본 내놔. 영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철 옆을 지나쳐 현관 쪽으로 걸어가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진철이 영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빌라 현관 옆 벽에 붙어 있던 작은 카메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 쪽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팅이 짙었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진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사설 보안업체였습니다. 영숙이 이미 고용해 둔 것이었습니다. 진철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진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진철은 그 자리에 서서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짧게 울렸습니다. 진철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
이건 다 자기 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로펌에서 자신이 번 돈, 자신이 관리한 자산, 자신이 낙찰받은 빌딩. 영숙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믿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진철이 찬찬히 따져보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상가 빌딩 낙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잔금 납부 기한 사흘 전 자금이 3천만 원 부족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영숙이 친정 오빠에게 돈을 빌려왔다고 했습니다. 진철은 당시 급하게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영숙이 가져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었고 진철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진철이 찍었던 도장, 과연 그것이 단순한 차용증에만 찍힌 것이었을까? 그 생각이 들자 진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류를 찾으려고 서재 서랍을 뒤졌습니다. 당시 계약 관련 서류들을 모아둔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일 안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서류 외에 낯선 문서 한 장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이 되어서야 진철은 처음으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종이였습니다. 제목도 작게 인쇄되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손이 파일을 더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영숙이 짐을 챙겨 나가던 날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진철은 파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진철이 그토록 원하던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고요함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으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숙이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제 막 그 무게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진철은 로펌 출근 전에 혼자 등기소에 들렀습니다. 자신이 낙찰받은 서초구 상가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새 뒤적이던 서류 파일에 낯선 종이가 있었다는 기억이 사흘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별것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확인하지 않고는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기소 창구 직원이 출력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대기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서 펼쳤습니다. 소유권 항목으로 눈이 먼저 갔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이 진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의 친정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진철은 낙찰 당시 빌딩이 자기 명의로 등기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실제로 낙찰 서류에는 진철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영숙 친정 오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낙찰 잔금을 납부한 바로 다음 날 날짜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소 복도에 서서 진철은 한동안 서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번도 넘게 내연녀에게 자랑했던 그 빌딩, 강남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상가라며 지인들에게 으스댔던 그 빌딩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철은 곧장 차로 돌아와 영숙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진철이 목소리를 높이자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미 관련 서류 일체를 의뢰인 측에 전달하셨습니다. 직접 통화를 원하시면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진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 측 변호사가 진철에게 정식으로 서류 한 묶음을 보내왔습니다. 내용 증명 형식이었습니다. 서류 가장 앞장에는 부동산 실소유주 인정 확인서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철이 낙찰 잔금 납부 직전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서류였습니다.
당시 영숙이 친정 오빠에게 빌린 돈으로 잔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문서였는데 그 안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자금 제공자에게 있음을 진철 본인이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철은 그 서류를 읽으면서 잔금 납부 직전 사흘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영숙이 친정 오빠한테 연락해서 돈을 빌려오겠다고 했던 날, 저녁에 식탁에 서류 여러 장을 펼쳐놓고 차용 조건이라며 설명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진철은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듣는 둥 마는 둥 도장을 찍었습니다. 급하게 해결해야 할 자금 문제였고 어차피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 제목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 부주의가 이 결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철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수십 년간 숫자,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생활비를 타쓰는 살림꾼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행원 경력에서 익힌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단 한 장의 서류 안에 이 모든 것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진철이 방심한 바로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면서였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어디에도 쏟아낼 곳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진철이 서명한 서류였습니다. 강요의 흔적도 없었고 위조도 없었습니다. 진철이 스스로 읽지 않고 찍은 도장이었습니다. 이틀 뒤 진철은 빌딩 1층 임차인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새 임대인 측에서 이미 인사를 왔다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철은 받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새 임대인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 빌딩 1층을 처음부터 어떻게 쓸지 이미 생각해 두었다는 것을 진철은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 계획의 전모가 얼마나 촘촘한지를 다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너짐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 진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펌 대표 번호였습니다. 진철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대표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사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딱딱한 어투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오전 중으로 사무실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윤리위원회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철은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로펌에 도착하자 회의실에 인사팀장과 외부 감사 담당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철이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팀장이 서류를 밀어 넘겼습니다. 진철은 첫 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국세청 조사 개시 통보서였습니다. 발송일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로펌 윤리위원회가 진철에 대한 내부 감사를 공식 개시한다는 통보문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는 것은 서류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철은 그날 오후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출입증이 회수되었고 진행 중이던 모든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로펌의 출입문을 나서는데 경비 직원이 진철의 서류 가방 안을 확인했습니다. 사내 문서 반출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였습니다. 진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귀 뒤가 화끈거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정 통보가 왔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무려 7년이었습니다. 진철의 차명 계좌와 비자금 흐름도가 이미 제보 자료로 제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액수는 진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세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이 통장 잔액을 훌쩍 넘었습니다.
진철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내연녀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내연녀는 처음 2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장 압류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3번째 전화부터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철이 함께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직접 찾아간 것은 4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물어보니 이틀 전에 이미 이사를 나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내연녀는 짐을 싸는데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트럭 한 대 없이 승용차 한 대에 짐을 나눠 싣고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철이 선물해준 가구나 가전은 두고 갔는데 대신 본인 명의로 등록된 외제차와 진철이 대신 결제해준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당일 바로 중고 거래앱에 올려 팔았다는 사실을 진철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진철은 오피스텔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처음에는 크게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나쁜 상태라는 것을 진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 급해진 진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82살 된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뛴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진 날짜를 챙긴 것도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기사를 불러준 것도 영숙이었습니다. 진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현관에서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철을 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철이 거실에 들어서며 말을 꺼내려 하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이한테 다 들었다. 들어오지 마라. 진철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영숙이가 한쪽 말만 한 거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은 필요 없어. 그 애가 지난 겨울에 내 무릎 수술 다 따라다녀줬어. 너는 문자 하나도 없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철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진철이 더 말을 이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진철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왔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을 진철은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진철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 중순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연한 베이지색 재킷에 단정한 슬랙스 차림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진철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은 지하철 사당역 근처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옆에는 분리수거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혼 전까지 진철이 살던 서초구 아파트에서 차로 20분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두 공간 사이의 거리는 그 어떤 단위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멀었습니다. 영숙은 고시원 관리실에 진철의 호실을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좁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양쪽 벽이 어깨에 닿을 만큼 좁은 통로였습니다. 문마다 방 번호가 작게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숫자를 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크를 3번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진철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정리되지 않은 채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구김이 잡혀 있었습니다. 영숙을 확인한 순간 진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놀람인지 당혹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시원 1층 공용 로비의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습니다. 진철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자꾸 시선을 내렸습니다. 번쩍이던 명품 시계는 손목에 없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진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진 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국세청 쪽에 취하 좀 해줘.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줘. 영숙은 진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영숙이 서류 가방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테이프 방식의 녹음기였습니다. 영숙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거칠고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에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주고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던 목소리였습니다. 날짜가 다른 여러 개의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 것도 있었고 10년도 더 된 것도 있었습니다. 진철은 처음 몇 초간 굳은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귀 언저리가 붉어졌습니다.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을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공간에서 다시 듣는 일은 어떤 처벌보다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영숙은 녹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재생되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라 고 하셨죠. 서초구청 앞에서요. 진철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깥 유리창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 창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고시원 맞은편 골목에는 진철이 낙찰받았던 그 상가 빌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빌딩은 여기서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머릿속에는 그 빌딩 1층 유리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 영숙이 임차인 대표들에게 새 임대인으로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영숙은 빌딩 1층 빈 호실 앞에 서서 한참 그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채광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중장년 여성들이 자산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숫자에 어둡다는 말을 들으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 영숙이 은행원 시절 익힌 모든 것을 꺼내 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것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그보다 훨씬 고요한 무언가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계절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진철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래로 축 내려가 있었습니다. 영숙이 가방을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진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았어? 비난도 아니었고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물음이었습니다. 영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준비한 거예요. 영숙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고시원 입구를 지나 바깥 햇빛 속으로 나섰습니다. 5월의 바람이 재킷 자락을 살며시 들어올렸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7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초구 상가 빌딩 1층 유리문에 새 간판이 붙었습니다. 흰 바탕에 짙은 초록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0+ 여성 자산 상담소.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숫자가 낯섭니다. 영숙이 이 공간을 처음 계약한 것은 이혼 신고를 마친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2달이 걸렸고 사업자 등록과 상담사 자격 등록에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영숙은 혼자 처리했습니다. 관청을 오가고 서류를 준비하고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5년 동안 다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온 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손이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개업식 당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습니다. 화장을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했습니다. 진한 쪽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는 정도였습니다. 49살 된 얼굴이었지만 거울 속 표정은 20년 전보다 오히려 맑아 보였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거쳐나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이번에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연줄이 아니라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얻어낸 자리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대학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엄마가 이 공간을 준비하는 동안 말없이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밤늦게 공사 현장에서 돌아오는 영숙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여두거나 다음날 아침에 커피를 타주는 방식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큰아이가 떡 상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반차 썼어. 같이 돌릴게.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한번 크게 떴다가 감으며 그 감정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울기에는 오늘이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개업덕은 빌딩 임차인들에게 먼저 돌렸습니다. 2층 보습학원 원장님, 3층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 4층 소규모 의류업체 대표. 영숙이 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건네자 저마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한 번씩 얼굴을 익혀둔 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건물 주인이 아니라 이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으로 영숙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첫 번째 상담 예약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3살 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온 돈이 있는데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의자에 앉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오래 움츠려 있었던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오시기 힘드셨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숫자 모른다고 혼나지 않아요. 손님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던 시절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기관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이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영숙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숫자 개념이 깡통이라는 말을 오래 들었거든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영숙도 웃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진철은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선고 기일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과 짧게 면담을 마친 뒤였습니다. 로펌 비리 혐의와 탈세 혐의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법원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빌딩으로 돌아온 영숙은 상담소 문을 닫기 전에 잠깐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빛의 조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비단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록해온 공책들은 지금 이 상담소 서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숙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영숙은 서랍을 열어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쓰고 첫 손님의 이름과 상담 내용을 짧게 적었습니다. 기록하는 손이 예전과 같은 손이었지만 그 기록이 향하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으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기록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진짜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상담소 불을 끄고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7월의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숙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